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준관사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제42회 관시사 시험이 마무리됐죠. 네,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나요 이번에? 네, 저는 사실 관세평가 과목을만 맡고 있어서 평가 문제는 좀 자세히 봤지만 다른 과목은 사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적절하면서도 특정 과목, 특히 이제 HS 코드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가 시험 문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우리 관세평가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표준에 가까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너무 막 쉽지도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법령 서술형, 그 다음에 사례형, 아니면 복합형,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복합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 비중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법령 서술 부분이 한 6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사례에 대한 평가 처리가 40% 정도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법령 서술이 60%나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관세평가 때문에 떨어질 일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법령만 완벽하게 다 써도 60점은 가져간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법령을 완벽하게 다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례형에서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작년처럼 관세평가 꽈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그런 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준수한 문제라고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준수해 보이지만 그 특정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약간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을 좀 넣었고, 그리고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지만 다 우리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에서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중심으로 철저히 공부를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던 문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빠르게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고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죠. 수도 없이 강조했고 제가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총지급 권리 사용료죠. 총지급 권리 사용료, 관련 있는 부분, 관련 없는 부분 안분하는 거,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원천징수. 원천징수 더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원천징수를 더하는 것까지 그 이유를 같이 쓰는 게 바로 변별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문제가 딱 1번 문제에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가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문제 1번을 봐도 물음 1과 2가 그냥 다 법령 서술이에요. 법령 서술이고 물음 3의 이 배점이 15점이지만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 법령 서술입니다. 왜? 이 안에 뭘 써야겠어요? 이 안에 가산율 산출 식만 쓰고 조정의 가산율만 각각 산출했다고 해서 15점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 끊고, 그 다음에 물음 3번에 넘어와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총지급 권리 사용료,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된 우리 고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고시 규정들, 그 다음에 조정의 가산율 관련된 고시 규정까지 같이 기재만 해도, 그 법령들만 고시 규정만 기재해도 제가 봤을 때 15점 중에 한 7점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7, 8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법령만 탄탄하게 암기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배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설사 답이 틀렸다고 해도 많은 배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이거를 읽으면서 해설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려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수출자는 이 재팬인 거고 수입자는 KM 맞나요? 네, KM사죠. KM사인데 권리 사용료는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한테 준다는 거죠. 얘한테 주는 권리 사용료가 얼마? 10억인 거잖아요. 10억. 그죠? 10억이죠. 근데 이 10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10억이 8억과 2억으로 나눠진다. 이거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이 8억과 2억, 총 10억을 우리가 총지급 권리 사용료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 중에서 관련이 없는 부분은 빼줘야 되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자동차 조립 및
도장 공장 자동화 라인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조립과 도장 공장에 대한 그 자동화 라인, 라인에 대한 특허를 우리가 산 거죠. 생산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우리가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한마디로 라인이니까 설비죠. 이 설비에 대한 설비에 대한 생산 방법 등에 관한 그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만 우리가 이 설비의 과세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를 봤더니 첫 번째 권리 사용료는 생산 방법에 관한 특허권료, 조립 및 도장 공장이라 돼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품질 공정 관리 및 사업 운영상의 영업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빼주라는 거죠. 총지급 권리 사용료를 따질 때 얘는 2억은 수입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얘를 제외한 이 8억만 뭘로 본다? 총지급 권리 사용료로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입하는 물품이 뭐예요? 도장 공장 컨베이어 라인인 거죠. 그렇죠? 도장 공장. 공장이 두 가지의 공장이 있는데 조립 공장과 이제 도장 공장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수입하는 물품이 뭐예요? 쟁점 물품은 도장 공장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정액 구할 때 분모값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체 설비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죠. 전체 설비니까 줄게요. 분모값에는 저 45억과 15억이 다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구매한 이 8억에 대한 권리 사용료는 저 조립 공장과 도장 공장과 다 관련이 된 거니까 분모값에는 둘 다 넣어주되 분자값에는 뭘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쟁점 물품인 저 도장 공장과 관련된 설비 금액인 15억을 넣어주는 거죠. 곱하기 8억.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조정액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위에 원천징수 얘기가 나오죠. 원천징수 얘기 나오는데 원천징수는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 8억 중에 10%는 원천징수 한 거고 나머지 90%만 지금 실제 송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이 수입자가 실제로 권리 사용료로 지급한 전체 금액인 이 8억 자체를 우리가 총지급 권리 사용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10억에서 2억을 빼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었냐? 그게 관건이었고 두 번째가 분모값에 얘를 다 넣고 그 중에서 분자값에 도장 공장에 대한 비용만 넣어줬는지. 네.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답은 다 맞추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변별력은 제가 봤을 때는 원천징수에 대한 거 그냥 원천징수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한다는 너무 답안이 좀 빈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왜 더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안에 기재를 해줬으면은 분명히 좀 가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네,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뭐 사실 물음 1번 제가 지금 시간에 다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물음 2번 과세 가격을 미화로 산출하시오. 뭐 물품의 가격에서 설비의 세트 총 금액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뭐예요? 3번과 4번이잖아요. 그렇죠? 조립 및 설치 비용, 시운전.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봤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위에 다 나와 있죠. 조립, 설치와 시운전 등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국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입 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만 뺀 50만에서 8만을 빼니까 42만이겠죠. 그렇죠? 과세 가격은 42만이다. 어렵지 않죠. 3번 관세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항을 정의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 관련된 비용의 과세 가격 확정 시기 분기점을 쓰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 법령 서술 문제잖아요. 우리 고시와 법령에 나와 있는 거를 잘 버무려가지고 수입항에 대한 정의, 수입항의 정의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과세 가격 확정 시기가 언제예요? 수입항에 도착해서 본선할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인데 우리가 그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통지를 발생한 대로 한다라고. 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런 규정에서 그 규정을 그대로 써라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물음 4번입니다. 네, 이 물음 4번은 보면은 입자 가속기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용 모듈을 한마디로 생산 지원했을 때
생산 지원했을 때 몇 호에 해당하는 생산 지원 요소냐라는 거예요. 네, 몇 호에 해당하는. 근데 이 작업용 모듈에 대해서 우리 지문에서는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용 모듈이라는 용어만 듣고 이거를 1, 2, 3, 4, 5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듈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듈이라고 하면은 뭐 기계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업용 공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육 모듈이라고도 하죠. 뭐 교육서 뭐 이런 뭐 지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봤더니 작업용 모듈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수입 물품 자체에 뭔가 결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작업할 때 사용되는 뭐 약간 공구나 뭐 이런 기구로 사용되는 요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라고 봐서 저는 2호에 해당하는 생산 지원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무조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죠. 예. 사실 이 작업용 모듈에 대해서 뭔지 설명이 되고 그 설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용 모듈의 용도에 대해 이해한 다음에 우리 평가 판단을 하는 게 이상적인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뭐 출제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작업용 모듈은 굉장히 지금 모호한 문제이긴 합니다.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배점이 4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뭐 2호라고 판단을 해서 쓰긴 했지만 모르겠다 싶은 거는 1, 2, 3, 4, 5를 다 쓰는 거죠. 1, 2, 3, 4, 5 다 쓰면은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1, 2, 3, 4 다 쓰고 내가 생각하는 뭐 2호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던가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응력 차원에서 그렇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네,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3번 사방법 관련된 문제인데 자, 물음 1번은 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정가격 신고. 네, 시행령 16조 쭉 쓰고 그 다음에 잠정가격 신고를 한 AA-1을 바탕으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가답안 작성한 거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행령 16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제 기재부령으로 이제 위임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다 이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가목을 보니까 사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예방 경비 산출 등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문을 보시면은 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돼서 우리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여러분 뭐 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즉 아크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특수관계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즉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고 특수관계로 인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잠정가격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특수관계 쪽 아크바 요거죠.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쪽보다는 그래도 이 기재부령에 있는 사방법에 따른 이유 및 예방 경비 산출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물음 2번 보면은 물음 2번의 양가로 1번도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근거 규정도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이 목차대로 되어 있죠. 자, 뭐 의는 여러분들 보시고 국내 판매 단위 가격 정의, 그다음에 국내 판매 단위 가격 제외되는 경우, 특간자 거래,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 생산 지원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뭐예요? 해당 물품, 동종동조, 유사물품 순서대로 우선 적용한다. 5번 뭐예요? 양가로 5번 동시 또는 거의 동시. 동시 또는 거의 동시는 다만 90일은 경과하면 안 된다. 네, 요렇게 쓰면은 우리 시행령에 있는 규정 다 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는 목차를 빼놓지 않고 다 썼는지가 좀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이 이제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구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과세 가격 계산해라 입니다. 자,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구할 때 90일 거 빼고 잘 아시죠? 여기 뭐 선적 일자 나오고 도착 일자 나오고 수입 신고 일자 나왔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90일은 근데 언제 기준으로 우리가 90일을 적용하죠? 사방법에서 수입 신고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3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내에서 판매된 게 아닌 거는 빼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 빼줘야겠죠. 얘만 빼면 되나? 네, 얘 빼줘야겠네요. 얘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특수관계가 아닌 자한테 판매해야 되는 거죠. KI-2는 특수관계자잖아요. 얘도 빼줘야죠. 그 다음에 아까 우선순위에서 해당 물품, 동종동지, 유사물품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사방법 국내 판매 단위 가격 우선 적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해당 물품들이 있네. 그러면은 해당 물품이 아닌 유사 물품인 BBB는 또 빼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남은 거는 요렇게인데 가장 많이 팔린 단위 가격이라고 하면 220 단위는 1,000원이네요. 220인 거죠. 네. 그리고 이윤 및 일반 경비는 납세자 비율과 동종동류 비율 비교해야 되는 거죠. 동종동류 비율은 18%라고 주어졌어요. 납세자 비율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딱 이거 보고 AAA-1에 대해서만 비율을 산정해야 되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BBB-1도 유사 물품이라고 주어졌어요.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BBB도 유사 물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이 합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납세자 비율을 산정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요? 동종동지 유사 물품 이게 아니라 동종동류 물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종동지 물품과 유사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BBB-1 같은 경우에는 유사 물품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해당 물품과 유사 물품을 바탕으로 나온 이 회계 자료 요 합계 금액을 바탕으로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 비율 산정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42.65%가 나왔어요. 42.65%가 나왔고 그럼 이 42.65%랑 뭘 비교해야 돼요? 이 동종동류 비율의 120%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딱 봐도 뭐가 더 커요? 납세자 비율이 더 커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동종동류 비율은 18% 적용해야 된다. 요거까지 하면은 제가 다음에는 사실 해설할 게 없어요. 네.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윤 및 일반 경비율 결정됐고 그렇지만 우리 답안에서는 관련된 규정도 다 써줘야 되죠. 이윤 및 일반 경비율 관련된 규정 같이 여러분들이 버무려서 써주시면은 온전한 배점을 다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번 문제 받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가 참 묘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울 거는 없는데 특수관계 판단에 있어서 육촌관계 혈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촌관계 혈족이 특수관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라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면은 우리 특수관계 판단 기준은 사실 8개잖아요. 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그냥 친족관계라고 여러분들 외우셨겠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인가? 그렇죠?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촌관계라고 주면은 더 깊게 들어가라는 거죠. 국세기본법 시행령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야박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내야 됐을까? 왜냐하면 다른 이제 판단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 마지막에 국세기본법 시행령까지 갖고 왔어야 됐냐라는 거죠. 사촌관계 혈족의 경우에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물음 1번이었는데 이것만 갖고 이제 특수관계가 맞다 아니다로만 배점을 7점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 그 판단 기준들 범위들 8가지 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은 통상의 손모량, 그 다음에 생산지원 금액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통상의 손모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슈는 없죠. 일반적으로 100개를 만들면은 한 100개 완제품을 만들면은 원재료는 한 105개가 투입이 돼 라는 거죠. 한 5개 정도가 손모량이 항상 발생하니까 5%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 손모량에 해당하는 것까지 해서 다 우리가 생산지원 B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이 부분이었죠.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000벌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8,000벌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생산 중단이 됐다. 그럼 나머지 2,000벌에 대한 생산 지원 요소에 대해서 그거를 8,000벌에 대한 생산 지원으로 다 몰아서 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 2,000벌은 아직 수입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2,000벌에 해당하는 저 원자재랑 부자재 비에 대해서는 이 8,000벌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 그 문제였습니다. 예, 문제의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죠. 생산은 끝난 거예요. 생산 더 이상 이제 안 끝난 거죠. 끝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또 납세의무자가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본 정육법 사례,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입니다. 교재에 있는 사례를 보면은 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원단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생산을 중도 중지한 관계로 상단량의 원단 잔량이 남아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원단에 소요된 비용도 과세 가격에 산입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 이번 문제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로스, 즉 일반적인 통상적인 손물량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원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과세 가격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그 손물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를 볼게요. 근데 본 사례의 경우 수입 물품의 생산이 중도에 중지됨으로써 인하여 남아있는 원단은 1번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2번 국내로 재수입, 3번 판매자의 국가에서 각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또는 공적 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의거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의 원단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우리 문제랑 맞아 떨어지죠.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문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과세를 이 8,000벌에 나머지 2,000벌에 대한 생산되지 않은 생산이 중단된 저 원부자재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다 더해서 생산지원비를 산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이 4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려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는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어서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적응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이제 관세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법령과 우리 사례형 문제를 적절히 섞었다. 적절히 섞었다라는 말은 뭐냐? 불필요한 법령을 뭐 주저리 쓰라라는 것보다 주어진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맞는 법령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해라. 제가 주로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 유형대로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많이 강조했던 총지급 권리 사용료,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생산지원비 권리 사용료 사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로 단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마주함에 있어서 큰 뭐 거부감이나 당혹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해도 시험 보시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발표 날 때까지 발표가 이제 꽤 몇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3, 4개월 걸리는데 발표 날 때까지 일단은 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쉴 때는 또 쉬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합격권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도 괜찮겠지만, 내가 조금 합격권이랑 나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공부를 더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더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해설 강의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자신 있게 시작하는 인스티비 관계가 되어서도 좋습니다. 화이팅!